높임 표현은 누구를 어떻게 높였는지 찾아야 되고 높여야 되는 대상이야. 주체. 주체. 압축해서 설명하는 거야. 한 바닥으로 같이 문법 요소 다 같이 정리. 주체. 객체. 상대를 찾아야 돼. 오늘 풀이하면서 찾는 방법 알려줄 거예요. 높임 표현에서는 주체, 객체, 상대를 찾는 건데 주체라 함은 주어를 말하는 거야. 주어야. 객체는 쓰면서 들어야겠다. 객체는 목적어 부사어야. 목적어 부사어. 그럼 상대는 누구냐? 듣는 이야. 듣는 이. 청자. 말하는 이가 청자와의 관계에서 말하는 이보다 높여야 되는 대상인지 낮춰야 되는 대상인지 이걸 찾는 거야. 상대 높임은. 그럼 상대 높임은 맨 뒤에 나오는 종별 표현만 보면 돼요. 그러면 주체를 어떻게 높이냐? 어떻게 높이는지 찾아야 된다 그랬죠? 주체를 격조사, 주격조사 깨서, 부사격조사 뭐 쓴다 그랬어? 깨. 주격조사 깨서, 부사격조사 깨. 목적격조사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이렇게 시험 문제를 만드는 거야. 문법 용어를 활용해서 선지를 만드는 게 문법 문제예요. 그게 학년이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 그냥 길어지는 거야.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문법 요소는 바뀌지 않아. 용어는 바뀌지 않아. 그래서 핵심되는 문법 요소를, 문법 단어들을 중학교 때 개념을 정리해 놓으면 고등학교 때 아주 수월해요. 근데 그래도 고등학교 문법이 어려워. 근데 만약에 중학교 때도 여전히 안 돼. 그러면 중3 마지막 졸업하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꾸역꾸역 다 외우셔야 됩니다. 암기 안 되면 답이 없어요. 알았죠? 근데 이제 타고난 암기력을 가지고 있는 감이 좀 있는 사람은 빨리빨리 습득이 되겠지만 그 끝발도 2학년 말 되면 끝납니다. 이제 3학년 될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자신의 감만 믿고 공부하는 새끼들은 고등학교 가서 또 점수가 안 나와요. 어떻게 되냐면 지금부터는 무조건 엉덩이 딱 붙이고 시간 싸움이야. 노력하셔야 돼요. 1, 2학년 때 내가 맨날 엄청 막 쓰게 시키잖아요. 특히 중1 예비 때 1학년 때. 막 밤 늦게까지 맨날 빽빽이 쓰게 하잖아. 그리고 정신 차리고 2학년 때 조금씩 하려고 할 때 3학년 되면 미친놈들처럼 쳐 놀러 다녀. 그럼 절대 안 되는 거야. 3학년 때는 엉덩이 딱 붙이고 시간 딱 투자해가지고 한 사람이 고등학교 때 점수 거의 한 80% 70%는 그때 결정돼요. 정신 차리고 하고 입만 나불거리지 마시고 손과 엉덩이를 쓰시오. 격조사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보시고 그 다음 두 번째 격조사 다음에 두 번째 주체 높임 특수어휘가 있다 그랬어요. 뭐 있죠? 주체 높임 특수어휘 말해봐. 도대체 공책만 들고 뭐 하는 거니? 보고만 다니니? 주체 높임 특수어휘는 먹다의 높임말, 드시다, 잡수시다 이런 거 다 높여야 되는 대상한테만 쓰는 말이 특수어휘야. 그 다음에 계시다, 편찮으시다, 아프다 말고 진짜 너무 아파 이런 거는 높일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할아버지 많이 편찮으셔. 할아버지 많이 편찮으셔 그럼 할아버지 많이 아파? 이게 아니잖아. 높여야 되는 대상, 주체가 높여야 되는 대상이면 편찮으시다를 쓰는 겁니다. 근데 특수어휘는 주체 높임 특수어휘하고 객체 높임 특수어휘를 바꿔 쓰면 안 된다는 것도 시험에 출제가 돼요. 할머니를 모시고 갔다야. 근데 할머니를 드시러 갔다 이러면 안 돼. 할머니께서 드셨다. 진지를 잡수셨다. 근데 할머니를 잡수셨다. 이러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주체 높임 특수어휘하고 객체 높임 특수어휘는 바뀔 수 없습니다. 4개는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 4개 알려준 거니까 특수어휘도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 또 뭐도 알려줬어? 선어말 어미도 알려줬습니다. 선어말 어미는 어디에만 쓰이는 거게? 주체 높임에만 쓰이는 겁니다.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 선어말 어미 다음에 종결 표현. 예비반 때부터 외우게 시킨 겁니다. 종결 표현. 했습니다. 하십시오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드십니다. 계십니다. 비읍니다로 끝나면 아주 높여야 되는 대상입니다. 아주 높임부터 예사, 낮춤, 예사, 두루, 낮춤까지 6개의 등급을 나누시면 돼요. 종결 표현은 6개 등급으로 나눠서 격식체 4개, 비격식체 2개, 지난주 필기해준 거 다 싹 다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야? 오늘 적은 거. 시간 표현. 시간 표현은 시제가 있고 동작상이 있어요. 시제하고 동작상을 나타내는 문법 요소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문법 요소는 종별 표현이었어요. 여기 있는 문법 요소는 이거였어요. 시간 표현의 문법 요소는 뭐냐? 오늘 적어줬죠? 선어말 어미, 관형사형 어미, 시제를 나타내는 부사의, 그 다음에 동작상을 나타내는 보조, 용언, 연결 어미. 저런 것들이 문법 요소야. 시간 표현 나타내는 문법 요소 찾고, 그 다음 최종적으로 사동, 피동 있어요. 사동. 시키는 사동 표현은 어떻게 만드는 거냐? 그 다음에 당하는 피동 표현은 어떻게 만드는 거냐? 문법 요소 찾으시고, 다섯 번째가 오늘 안 썼지만 부정 표현이 있어요. 부정 표현. 부정하는 표현은 안을 쓸 수도 있고 못을 쓸 수도 있습니다. 안 먹는다, 못 먹는다, 먹지 말자. 세 가지예요. 우리말의 부정 표현은. 부정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를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잘못된 문장 표현을 찾아라가 시험 문제야. 이게 담화가 될 수도 있고 문장이 될 수도 있는데 옳지 못한 잘못된 표현. 잘못된 표현 바르게 고치기 한 방에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인데 대답 요구가 아니라 서술인지 명령인지 청유인지 이런 거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높이지 않아도 되는 대상을 높인다든지 과도하게 높이는 표현 쓰면 안 돼요. 손님 커피 나오셨습니다. 커피 따위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딴 거.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일상생활에서 별로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 하는 게 시험 문제 나온다고 보면 돼요. 이중피동 안 되고 잘못된 사동 표현 안 되고 잘못된 표현 찾는 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요거를 맞추려고 이 모든 걸 다 하는 거야. 아시겠죠? 문법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한 문제를 맞추는 게 고등부 문제입니다. 중학교는 이 중에서 2개가 들어가든지 3개가 들어가든지 양이 굉장히 적어. 근데 고등부 문제는 이 모두를 알아풀 수 있는 한 문제가 나오니까 고등문법이 어려운 거다. 자, 요걸 할 겁니다. 한 단원이고요. 지난주에 찍었던 내용하고 어저께 지금 토요일 버전이 전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버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하고 그리고 오늘 이따가 끝나고 수업 끝나고 영상 잘린 부분하고 이어지는 부분 찾아가지고 올려줄 테니까 영상 보고 책 보고 필기 암기해가지고 다음 주까지 공부하고 오시면 됩니다. A4 용지 한 장짜리 시험 문제 만들었으니까 다 싹 다 외워갖고 오면 돼. 방학이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그 한 장 분량을 외우고 오십니다. 외우고 오세요. 이게 특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보세요. 요거는 지난번 써준 높임 표현에서 높임 표현 이어지는 거야.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중에서 주체 높임은 주체를 직접 높일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높일 수도 있어요. 정신 차려. 주체를 직접적으로 높이는 거 말고 주체의 신체 일부나 생각 등을 높이는 걸 간접 높임이라고 합니다. 출제 요소예요. 자, 간접 높임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 귀가 참 크시네요. 선생님 눈이 참 예쁘시네요. 선생님 눈 참 예쁘다. 이딴 표현을 쓰지 않고 동생 눈이 참 예쁘네. 동생 높일 필요가 없겠죠. 할머니 손이 참 고우세요. 이런 표현 쓰잖아. 공손하게. 간접적으로 주체의 신체 일부, 손, 머리, 생각. 할머니는 생각이 오늘 참 많으신가 봐요. 이런 식으로. 주체와 관련된 일부를 높이는 걸 간접 높임이라고 하는데 절대 특수어휘를 쓰면 안 됩니다. 특수어휘 쓰지 말고요. 선어말 어미 시만 쓰는 거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크시네요. 이런 식의 시를 붙이는 거. 근데 계시다, 잡수시다, 하찮으시다. 얘네들은 전부 다 특수어휘야.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서 시를 빼면 단어가 성립할까요? 안 성립할까요? 없어요. 여기에서 시를 뺀 단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높여야 되는 대상한테만 쓰이는 특수어이기 때문에 이게 기본형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시와 여기 있는 시는 같지가 않아. 여기 있는 시만 선어말 어미야. 여기 정신 차려봐. 있다라는 단어 있어 없어? 있죠? 있다라는 단어를 높여야 되는 대상한테 쓸 때는 뭐라고 쓴다고? 있으시다를 쓸 수도 있고 계시다를 쓸 수도 있어. 근데 있으시다는 있다에다가 시만 붙인 거고 계시다는 높여야 되는 대상한테만 쓰는 특수어휘라고. 특수어휘가 뭔지 알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간접 높이면은 시만 쓸 수 있고 특수어휘는 쓸 수 없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집은 할아버지 집에는 강아지가 많이 계셔.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강아지 많이 있으셔. 이렇게는 돼. 강아지 많이 있으셔는 할아버지를 높인 거지. 근데 강아지 많이 계시나 이러면 강아지를 높인 거야. 그러면 안 된다고. 알았죠? 자, 오늘 이제 시간 표현은 시제하고 뭐가 있다고요? 동작상이 있다고 했어요. 시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뜻은 뭐냐면 말하는 시점을 발화시라고 합니다. 발화가 말한다는 뜻이야. 말씀 하자예요. 사건시는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에요. 발화시와 사건시의 관계에서 발화시를 기준으로 말하는 시점에서 사건이 아직 안 일어났어. 시제가 뭘 것 같아? 말하는 내가 말하고 있는 시점에서 일어나지 않은 사건의 시제는 뭐야? 미래겠죠. 내가 손톱 지난주에 빠질 뻔했다 그랬지? 이미 일어난 사건이지? 그럼 그건 과거야. 발화시를 기준으로 사건이 먼저 일어났어요. 과거예요. 사건이 나중에 일어날 거예요. 미래예요. 근데 지금 말하고 있는 시점에서 동시에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게 현재야. 그러니까 문법적인 표현으로 하면 발화시와 사건시의 관계를 부등으로 표시하는 게 시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과거 시제는 주로 어떻게 했냐면 갔다, 먹었다, 뛰었다, 엇을 붙이면 돼. 아시나 엇을 붙이면 돼. 자, 요거 앞과 엇의 차이는 뭐라고 그랬죠? 앞과 엇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죠? 앞에, 진우 크게 얘기해. 앞에 오는 말이 아로 끝났으면 앗을 쓰는 겁니다. 어로 끝났으면 엇을 쓰는 겁니다. 이런 거 뭐라고 한다 그랬어? 이 형태라고 한다 그랬죠? 다를 이자 써서 형태는 다르지만 뜻은 같아. 둘 다 똑같이 과거 시제야. 이 형태는 앞에 오는 말이 양성모음으로 끝나는지 음성모음으로 끝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앞에 양성모음 뒤에는 앗을 써요. 앞에 음성모음 뒤에는 엇을 써요. 자, 그리고 앞에 받침이 있는 말에는 는을 쓸까요? 니은을 쓸까요? 받침이 있는 말 뒤에는 는을 쓸까요? 니은을 쓸까요? 먹는다, 간다. 받침이 있는 말과 없는 말의 차이야. 받침이 있는 말과 없는 말의 차이. 양성모음이냐 음성모음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차이. 이 형태는 이렇게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 형태.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선, 말, 어미. 이거 어디에 쓰는 거냐면 서술어에 쓰는 거예요. 가다의 과거형은 갔다야. 먹다의 과거형은 먹었다야. 현재형은 간다, 먹는다야. 그 다음 미래 시제는 겠다야. 가겠다도 미래 시제고요. 갈 것이다도 미래 시제예요. 갈 것이다도 미래 시제다. 근데 선어말 어미는 서술어에 쓰이는 어미를 말하는 거다. 자, 그 다음 이거 뭐냐면 내일 비가 오겠다. 아마도. 내일 아마 비가 올 것이야. 아마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단순히 미래 시제의 의미가 아니라 뭔가를 추측할 때 쓰는 표현이야. 민찬이 지금 스위스에 있겠지? 이런 거 있지. 민찬이 어디 간다 그랬지? 유럽 어디 이렇게 몇 개국 간다고 그랬잖아요. 민찬이 어제도 등장하고 오늘도 등장하고. 민찬이 존재감. 민찬 내가 너 맨날 기억한다. 좋은 거 사가라 이러면서. 두조크가 어디 거지? 두바이인가? 네, 여기 진짜 내가 직접 먹어서. 두조크 한국 거야? 네. 아 진짜? 오. 직접 먹었어요. 그 초콜릿 별로던데. 자, 추측. 여기 봐. 아마 그러겠지? 이거 뭐라고? 추측이야. 추측. 근데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습니다. 이러면 추측이 아니라 뭐겠니? 오늘 꼭 내가 100점 맞겠다. 이러면 100점 맞고 싶은 의지를 나타내는 거야. 근데 100점 맞을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가능성이나 능력의 의미를 추가하는 거야. 대시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럴 수도 이럴 수도 이럴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여기는 그냥 과거, 현재, 미래가 기본이고 대세만 또 다른 의미가 추가될 수 있어. 세 개 중에 뭘까? 이렇게 찾아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관형사용 어미는 관형어에 붙는 거겠죠? 관형절 절표지에서 관형사용 어미 알려줬잖아. 관형절 절표지 은는 을더니 관형사용 전성어미입니다. 요거에는 시제가 담겨있다고 했습니다. 동사 과거형이에요. 동사 현재형 먹는. 동사 미래형 먹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먹다는
과거 회상 시제예요. 얘도 과거예요. 과거 회상할 때. 자, 근데 이제 형용사 같은 경우는 엄마도 어렸을 때는 굉장히 예쁜 소녀였던 시절이 있어요. 예쁜, 예뻤던 이런 식으로 동사, 형용사에 따라서 시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용사형, 전성의미도 시제를 나타낸다. 이런 것들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시간 표현 중에서 시제를 나타내는 건 1, 2, 3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찾아라. 알았지? 세 가지 요소를 찾을 때 물어보는 건 정해져 있어. 개세 의미 물어볼 수 있어. 발화시와 사건시의 관계 물어볼 수 있어. 관용사형, 전성의미에서 시제를 물어보면 품사 물어볼 수 있어요.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시제에 따라 달라지는 걸 물어볼 수 있다. 시간 부사는 그냥 거저 먹는 거죠. 딱 봐도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들 있잖아. 내년에, 올해, 금년 이런 거 다 시간과 관련 있는 단어들이지. 이런 건 전부 다 부사어가 됩니다. 시간 부사, 부사어. 서술어, 관용어, 부사어. 문장 성분 문제로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동작성은 지금 시간 시점에서 동작이 자 끝났으면 완료상이에요. 동작이 끝나지 않았으면 진행상이에요. 알았어? 동작이 끝났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자 밥 다 되어간다. 밥이 다 되어가고 있으면 밥을 퍼서 먹으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죠? 밥 덜 됐으니까. 밥이 다 되어간다는 건 동작이 끝나지 않은 진행상이야. 되어간다, 날라간다, 뛰어간다, 먹어간다. 뭔 말인지 알겠어? 여기 있는 동작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보조용언이야. 자, 보조용언 앞에 뭐가 오냐? 본용언이 와요. 본용언이 중심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두 낱말 이상이. 길이가 자리 바꿔도 돼. 잘 보이는 쪽으로 옮겨.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합쳐서 서술어 역할을 하는 건데 서술어가 두 낱말 이상이 이어질 수가 있어요. 밥을 먹지 않는다. 먹고 싶지 않다. 먹지 않는다도 서술어, 먹고 싶지 않다도 서술어야. 근데 둘 다 먹다가 중심의미를 가지고 있겠지. 먹다 중심의미에다가 먹어간다 이러면 먹는 동작이 끝나지 않은 진행상의 의미를 추가하는 거야. 진행의 의미를 추가하는 보조용언, 먹어간다, 먹고 있다. 알았냐? 근데 보조용언은 이것뿐만 아니라 먹고 싶지 않아. 그러면 먹고 싶다는 원래 어떤 소망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자고 싶다, 뛰고 싶다, 가고 싶다, 먹고 싶다.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소망이라는. 근데 거기에다가 부정의 의미를 또 더해봐. 먹고 싶지 않다. 먹다만 중심 의미고 싶다, 않다는 다 보조용언이야. 보조용언은 이런 역할을 해. 일정한 뜻을 더합니다. 일정한 뜻을 더해주는데 그 일정한 뜻이 얘네들은 무슨 의미라고? 진행의 의미를 더해주는 거야. 자, 본용언이 먹다 말고 예쁘다, 먹다, 가다, 자다. 앞에 있는 용언에 따라서 서술의 중심 의미가 바뀝니다. 본용언은 중심 의미, 보조용언은 일정한 뜻을 더하는 거. 이거 뭐랑 비슷하냐면 파생어 기억나시죠? 파생어. 파생어에서 중심 의미는 어근이 가지고 있어요. 걸레질, 걸레질, 바느질, 도둑질. 질은 공통된 의미를 나타내는 전미사야. 단어의 의미를 결정하는 건 앞에 오는 도둑질, 바느질, 걸레질. 앞에 오는 어근이 결정하는 거야. 요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용언이 중심 의미, 보조용언은 일정한 의미를 더한다. 자, 근데 밥을 먹어버렸다. 밥을 다 먹어버렸다는 건 밥그릇을 먹고 다 비웠다는 뜻이야. 밥을 먹어버렸다. 먹는 동작이 끝났다는 뜻이에요. 완료상이야. 먹다가 중심의미. 근데 버렸다가 중심의미를 쓰일 때도 있어. 쓰레기를 버렸다. 이런 보조용언이라고 하면 안 돼. 쓰레기를 버렸다. 버리다의 중심의미는 쓰레기통에 물건을 넣었으니까 중심의미로 썼어. 그럴 땐 보조용언이 아니야. 알았냐? 쓰레기를 버렸다가 중심의미로 쓰일 땐 본용언. 근데 버렸다가 일정한 용언의 중심의미 뒤에 완료상의 의미를 나타낼 때에는 보조용언이 되는 거야. 먹어버렸다, 가버렸다, 자버렸다, 써버렸다. 뭔 말인지 알겠죠? 보조용언은 뜻을 더한다. 자, 그럼 연결어미는 뭐냐? 먹으면서 공부했다. 먹는 중이다. 그럼 먹는 행위가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이게 무슨 상이야? 진행상이야. 끝나지 않았으니까.
얘 진행입니다. 근데 얘는 보조 용언이지만 얘는 뭐야? 연결어미. 연결어미는 뭐에 나오겠어? 이어진 문장에서 나오겠죠. 그쵸? 이어진 문장. 자, 얘 진행사. 얘는 그럼 뭐야? 밥을 먹고서 일어났다. 끝났지? 먹는 행위가 끝나야 일어나겠죠. 이렇게 나눈다. 자, 동작상은 2가지가 있다. 시제는 3가지가 있다. 능동, 피동, 사동, 주동. 교과서 개정되면서 사동이 조금 빠졌다가 다시 들어가는 추세입니다. 능동, 피동, 사동, 주동을 섞어서 쓰시면 안 되고요. 피동하고 상대되는 개념이 능동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스스로 제 힘으로 하는 건 능동 표현이라고 하면 돼. 밥을 먹었다. 근데 내가 밥을 먹는 건 스스로 하는 행동이니까 능동이에요. 근데 내가 스스로 하지 않고 누군가가 시켜서 밥을 먹을 수도 있어. 문을 내가 열 수도 있지만 문이 바람에 닫힐 수도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지? 수동태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수동이라고 쓰는 것들 혼내줄 거야. 국어에는 수동이 없습니다. 수동이 없어요. 수동 표현. 능동, 피동, 주동, 사동이야. 근데 능동문이 피동문이 될 때에는 이 공식이에요. 능동문과 피동문의 관계는 스스로 제 힘으로 하는 게 능동이라고 했잖아. 경찰은 잡는 행위를 스스로 제 힘으로 한 거예요. 얘는 능동이겠지? 경찰이 주어일 때에는 능동 표현이야. 스스로 하는 행동이니까. 근데 경찰한테 잡힌 도둑을 주어로 주체를 바꿨어. 도둑이 주어예요. 그럼 도둑 입장에서는 경찰한테 당한 거잖아요. 능동과 피동은 문장성분 바뀌는 거 첫 번째로 물어봐. 주어 목적어의 위치가 바뀌는 거야. 주체와 대상의 위치가 바뀌는 거니까 당하는 주체는 도둑이지. 도둑을 잡은 주체는 경찰이지. 도둑을 잡은 경찰은 능동문이야. 경찰한테 잡힌 도둑은 피동문이야. 첫 번째 문장 성분을 바꾼다. 주어가 뭘로 바뀌어? 능동문의 주어가 피동문에 뭐가 된다고? 부사어가 되는 거야. 부사어. 누구에게, 누구에 의해. 능동문의 주어가 피동문의 부사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의 뭐가 되는 거야? 주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피동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당하는 주체를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됐지? 모기가 자, 모기가 잡혔다. 그러면 모기를 잡은 주체는 누굴까요? 영수, 철이, 뭐 아무나 내면 돼. 모기가 철수에 의해 잡힌 거죠. 모기는 잡힌 입장이니까 피동이야. 근데 모기를 누가 잡았어? 철수가 모기를 잡았다. 지금 거꾸로 했어. 여기서 여기 가는 거 했는데 거꾸로 한 겁니다. 모기가 목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모기를 잡은 누군가가 나와야 되겠지? 얘는 스스로 하는 주체적인 행동을 하는 능동. 근데 모기는 얘한테 잡힌 피동. 자, 근데 이런 거 있어. 철수가 모기를 잡았는데 철수한테 누가 모기를 잡으라고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시키는 표현으로 바꾸면 시키는 사람이 나와야겠지. 엄마가 누구한테 시키는 거야? 철수한테 시키는 거죠. 철수에게 모기를 잡게 한 거야. 자, 그러면 엄마가 얘한테 시키는 거예요. 모기가 철수한테 잡힌 거예요. 철수에 의해 모기가 여기다 쓸게. 자리가 없어. 철수에게 잡혔다. 모기가 철수에게 잡힌 거야. 모기 입장에선 철수한테. 그 다음에 엄마는 철수에게 시키는 사람이야. 그러면 모기가 잡혔다는 피동 표현일 때, 모기를 잘못 말했다. 철수가 모기를 잡았다는 피동과 대응될 때에는 능동 표현이에요. 피동과 대응될 때에는. 근데 엄마가 철수에게 모기를 잡게 한 거는 사동이라고 그랬잖아. 사동과 대응될 때 얘는 주동문이 되는 거야. 능동문과 주동문은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시험에 안 나와. 근데 왜 능동과 주동이라는 표현이 쓰였을까? 둘 다 얘가 능동이 될 수도 있고 주동이 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어떤 개념으로 쓰이는 거냐면
피동과 대응될 때 능동인 거고 사동과 대응될 때 주동인 거야. 우리는 시험 문제 뭘 풀어야 돼? 피동과 사동을 풀어야 되잖아요. 피동과 반대되는 개념도 사동과 반대되는 개념도 동일하게 능동이면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사동의 반대는 뭐라고? 주동이야. 시키지 않아도 하는 걸 자기주도라고 하잖아요. 시키지 않아도 하는 건 주동이야. 당하는 거 말고 제 힘으로 스스로 하는 건 능동이야. 이렇게. 됐지? 이해됐지? 네 개의 개념. 네 개를 짬뽕하시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장 성분 변화를 반드시 물어보고, 근데 문장 성분 변화는 사동보다 주동문에서 이거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아니, 능동문. 능동문에서 피동문 될 때 이거 기억하면 된다 그랬어. 주어, 목적어, 위치가 주어, 부사어로 바뀐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피동의 문법 요소는 이렇게 전미사를 쓸 수도 있고, 짧게 쓸 수도 있고, 자, 먹어지다, 먹게 되다, 길게 쓸 수도 있습니다. 짧게 쓰는 전미사, 피동 전미사, 길게 쓰는 보조용언. 지금 보조용언이 계속 나오고 있지. 보조용언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 아까 먹고 싶다는, 먹고 있다는 동작상 중에서 진행의 의미만 더해준다고 그랬지. 그러면 먹게 되다는 피동의 의미를 더해주는 보조용언인 거야. 먹게 되다, 가게 되다, 자게 되다, 잡게 되다. 얘는 피동의 의미를 더하는 뭐라고요? 보조용언이야. 뭐 용언의 어간 뒤에 써지다, 꺼지다, 불려지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도 쓸 수 있어. 자, 요렇게 세 개가 피동 표현을 만드는 세 가지 순서대로 쓰시면 되고요. 이중 피동을 쓰면 안 된다는 뜻이야. 무슨 뜻이냐면 두 개를 섞어서 쓰는 겁니다. 두 개를 어떻게 섞어서 쓰냐면 열려지다는 열다에서 온 말이에요. 열다는 능동 표현입니다. 열다를 어지다 이렇게 쓰면 여기 리야. 열리어지다. 전미사도 쓰고 어지다도 쓴 거예요. 두 개를 섞어 쓰면 안 된다.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돼. 열리다 쓰든가 열어지다 쓰든가. 자, 어떻게 붙이라고? 열리다 하면 리만 쓴 거야. 열어지다 쓰면 어지다만 쓴 거야. 이해됐죠? 틀린 이유도 찾고 다르게 고치는 것도 하셔야 됩니다. 열리다라고 하든가 열어지다라고 하든가. 그럼 보여지다 쪼개보세요. 보여지다. 보다에 이를 붙이고 어지다를 또 붙인 거야. 이 어를 합치면 여라고 했잖아. 보여지다가 보이어지다를 합친 겁니다. 전미사 이도 쓰고 어지다도 쓰면 안 된다. 둘 중에 하나만 쓴다. 하나만 써봐. 빼고 보이다 또는 하나 더 만들어봐. 어지다 붙여보세요. 아지다. 어를 쓰거나 아를 쓰겠죠. 어지다 대신 아를 쓰는 이유는 뭐야? 오가 양성모음이라서야. 오가 양성모음은 아만 있는 게 아니야. 오도 양성모음이야. 그래서 보아지다 줄여서 바지다. 바지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맞다. 둘 다 쓰면 틀리다. 자, 사동표현 볼게요. 자, 아까 뭐라고 그랬지? 시키는 사람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이가 밥을 먹고 있는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이가 밥을 먹은 거야. 이러면 무슨 표현이라고? 주동 표현이야. 근데 주동 표현인 아이가를 누군가가 시켜서 행위를 하는 대상으로 바꾼다 그러면 엄마가 시키는 사람이야. 그러면 새로운 주어가 나오겠죠. 첫 번째 사동 표현에서는 시키는 사람이 나오고 주어가 뭘로 바뀌어? 시키는 대상이 되니까 부사어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게 있어. 여기 목적어가 있으니까 여기가 부사어인 거예요. 사동 표현은 첫 번째 새로운 주어가 나온다. 두 번째 문장 성분의 변화가 주동문의 주어가 부사어가 될 수도 있고 목적어가 될 수도 있어요. 주동문의 주어가 부사어가 될 때는 뭐냐면 애초에 목적어가 있을 때. 목적어가 있으면 목적어가 또 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여기 봐봐. 얘는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어가 있는 동사가 타동사라고 했습니다. 목적어가 없는 건 자동사. 타동사냐 자동사냐에 따라서 사동문의 문장 성분이 달라져. 여기 이거 사동 표현으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1번에 뭐가 나와야 된다 그랬지? 얼음이 녹는다를 사동 표현으로 바꾸려면 새로운 주어가 나와야 된다 그랬지. 누구로 할래? 문제에서는 설정을 해줄 겁니다.
내가 얼음을 새로운 주어가 나왔어. 그러면 얼음을 녹인다. 녹인다. 너무 쉽죠? 그럼 봐봐. 여기 목적어가 없어. 목적어가 없을 때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에 뭐가 된다? 목적어가 되는 거야. 결론은 사동문에는 목적어가 거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동문에는 목적어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고. 목적어가 없을 땐 목적어가 되니까. 네, 알겠죠? 피동문하고 사동문이 짬뽕되어 있을 때 구별하는 방법 첫 번째. 모르겠는 거야. 헷갈리는 거야. 목적어를 먼저 찾으세요. 목적어를 찾으시고 피동문에 피동 요소가 이희릭이 되다 당하다 같다요. 사동문에 사동 전미사가 이희릭이 의구추예요. 여기 있지? 이희릭이 의구추예요. 그럼 딱 봐도 여기도 이희릭이 전미사가 있고 여기도 이희릭이 전미사가 있어. 전미사가 동시에 이희릭이 사동 표현이나 피동 표현이 동시에 들어간다 그러면 전미사를 이렇게 바꿔보셔야 돼요. 이렇게. 전미사 이가 붙었을 때 얘가 피동일까 사동일까 개하다로 바꾸거나 어지다로 바꿔보십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의구추 시키다가 들어가면 딱 봐도 사동인 거야. 개하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당하다 받다 되다는 그 자체가 사동 표현인 거야. 쇠내 당하다 사동인 거죠. 그쵸? 킹받다. 아 사동이란다. 피동이죠. 내가 사동이라 해서 피동이라 했어. 사동이요. 피동이야 피동. 이거 들어가면 무조건 피동이야. 그러면 출제 요소는 뭐야? 전미사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거는 보조용언이야. 동일한 의미를 더해준다 그랬어. 어떤 의미를 더해주겠어? 사동의 의미를 더해주는 보조용언. 피동의 의미를 더해주는 보조용언. 오늘 보조용언이 계속 나오고 있다. 자 그럼 이거 세 번째. 사동 표현에서는 입혔다 사동문을 썼을 때하고 개하다 사동문을 썼을 때 입혔다에는 전미사 희가 들어갔겠죠? 입다는 주동, 입히다는 사동. 맞죠? 입어지다는 피동, 입대하다는 사동. 그냥 뭐가 나오든지 간에 그 딱 찾아가지고 사동, 피동 구분하시면 됩니다. 목곡기 문제 그렇게 될 거고요. 직접 사동하고 간접 사동의 의미는 뭐냐면 옷을 입히는 게 엄마가 시키는 거잖아요. 엄마가 직접 아이의 팔을 껴주는 건 직접 사동이야. 근데 엄마가 아이를 입게 하는 거는 옷은 아이가 스스로 입는 거예요. 아이가 팔을 끼고 머리를 넣고 다리를 넣는 건 아이가 행위를 하는 거야. 엄마 입장에서 보면 엄마가 옷을 직접 입혀줄 수도 있지만 입을 수 있게 옷을 갖다 주기만 한 거야. 시키기만 한 거야. 주체가 시키기만 하면 간접사동이야. 근데 직접 가져다가 옷을 입혀주는 거야. 이럴 때는 직접사동이야. 약도 마찬가지야. 오늘 약 먹었어? 엄마가 이렇게 물어보는 의도는 뭐예요? 너한테 약을 먹게 시키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엄마가 약을 먹으라고 시켰어요. 사동 표현이죠. 엄마가 약을 먹였다. 엄마가 약을 먹였다도 사동 표현이야. 근데 엄마가 약을 먹이는 행위는 물하고 약을 갖다가 네 입에 넣어줄 수 있어요. 아기 때는 다 엄마가 먹여주잖아요. 그럴 땐 직접 사동이야. 근데 약 먹었어. 그리고 엄마가 약을 먹이려고 갖다 놓은 거야. 갖다 놓은 걸 네가 먹었어. 그럼 간접 사동이야. 이해됐죠? 전미사가 붙었을 때에는 직접일 수도 있고 간접일 수도 있어. 근데 국어에서는 문법에서는 두 가지 이중적 의미가 담겨 있는 건 다 잘못된 문장 표현으로 봐요. 왜냐면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중의적 표현은 문학에서는 문학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쓰거든. 근데 문법에서는 중의적 표현이 틀린 걸로 보는 거예요. 중국에서 쓰는 거 두 가지가 동시에 해석되는 거 다 틀리는 표현이야. 그 대신 개하나를 붙일 때에는 간접사동의 의미만 가지고 있어. 입게 한 건 엄마가 직접 행위를 하지 않아도 아이가 옷을 입는 행위를 할 수 있게끔 엄마가 만든 거예요. 직접과 간접의 의미를 구분하는 게 사동에선 출제가 된다. 자, 그리고 여기는 쓰지 않았지만 주체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한테 시키다를 의도적으로 많이 쓸 때가 있어.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소개시켜줘가 틀리는 표현이야. 소개해줘가 맞아. 아까 손님 커피, 맛있는 커피 나오셨습니다. 요게 손님을 공손하게 대하려고 종업원들이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왜 틀렸다 그랬지? 커피를 높이면 안 된다 그랬잖아. 손님을 그냥 나왔습니다, 씁니다 자체로 손님을 높이는 거거든. 마찬가지야.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가 아니라 시키다를 쓰면 안 되고 소개해줘. 좋은 사람을 소개하는 행위는 주체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시키다를 쓰면 안 됩니다. 이런 것도 다 어색한 표현이다. 자, 주동은 사동 표현을 시키는 사람을 강조하기 위한 거고요. 피동 표현은 당하는 사람을 강조하는 효과 외에도 일부러 행위를 감추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태윤이가 회장으로 선출된 거예요. 너 회장 됐어? 이런 표현 쓰지. 대다가 붙으면 피동 표현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장으로 선출된 태윤이를 강조하려고 일부러 피동 표현을 쓸 때도 있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릇을 깬 주체가 누굴까요? 나겠죠. 말하는 이겠죠. 엄마, 제가 그릇을 깼어요. 이렇게 안 하고 그릇이 깨졌어요. 자, 여기에서 피동문 뭐 쓰였을까요? 피동 문법 요소 말해보세요. 여기 피동 문법 요소 뭐 쓰였을까? 어지다. 깨지었어요예요. 어지다가 쓰인 거야. 어지다. 일단 그거부터 찾을 수 있어야 돼. 깨다는 능동이야. 깨지다는 피동이야. 그럼 깨지다는 어떻게 만들었어? 깨에다가 어지를 붙이면 깨졌어요. 깨지다가 되는 거야. 깨지었어요. 깨지었어요. 줄임말인겠지. 어지다가 있는 거야. 어지다가 어디 있어요? 여기 보여야 돼. 잘못 썼나? 여기 어가 있겠지? 여기 어가 있으니까 하나는 안 보이는 거야. 더금탈락처럼. 어지다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오늘 6개 출제 요소. 자, 설명 끝나고 책 피세요. 책.